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태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김현욱 앵커가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네. 제가 더 많이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MC를 맡게 됐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달 9월을 이렇게 새롭게 열어주셨는데 정말 반갑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이렇게 선선한 날씨 속에서 9월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때맞춰 풍성한 먹거리와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줄이어 시작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에서는 백일홍 축제가, 또 봉평에서는 메밀꽃 축제가, 또 함양에서는 산삼 축제가 열린다고 하고요. 또 한강에서는 9월 이 무료 음악 공연과 영화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말 날씨마저도 맑고 상쾌하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와 함께 풍성한 가을을 느끼는 축제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방송도 풍성한 정보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네, 오늘 아침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취임 직후에 주말 등산에서 이 등산복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네.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이번에 또 화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사진으로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거의 낡았던 구두였었는데 당시에 그 사진을 찍은 네티즌 수사대가 파악했을 때 그 브랜드가 아지오라는 브랜드였었습니다. 근데 이 아지오라는 저 브랜드가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청각 장애인들이 만든 이제 수제화 제조업체의 브랜드였었거든요. 네. 저기 지금 화면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저것을 본 네티즌 중에 한 명이 저 아지오 회사에 전화를 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저 구두를 사고 싶다. 그게 네네. 올 5월이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 회사는 4년 전에 이제 폐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대표가 이미 폐업을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가 이제 점점 퍼지게 되면서 최근에 뭐 유시민 씨를 비롯한 뜻 있는 인사들이 모여서 이거 참 의미 있는 건데 다시 부활하자라고 해서 이제 곧 저 아지오 브랜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이, 장애우들이 모여서 다시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올해는 힘들고요. 한 내년 초, 내년 1분기쯤 저 아지오 브랜드가 부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또 일반 우리 시민들, 국민들도 만나볼 수, 또 사서 신을 수 있을 거, 그럴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저 신발을 사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가 한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법적 대응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죠? 그렇습니다. 60대 여성 사업가 옥모 씨가 어제 이제 한 인터뷰,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총선 때 2015년이죠. 이혜훈 현 바른정당 대표에게 6천만 원 정도의 뭐 옷, 가방, 현금 등을 제공을 했다. 그 제공 조건은 나중에 국회의원 되면 자신에게 이런저런 편의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발표, 이 보도 직후에 다시 이혜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런 적은 없었고 그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들 같은 것들은 모두 다 3, 4개월 전에 이제 갚았다. 그런데 왜 저 옥모 씨가 저런 일을 떠들썩하게 키우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언론에 일방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혜훈 대표는 강력 저 사실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기에 대해서 이 공방도 공방이지만 현재 바른정당의 이 지금 내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다시 뭐 한국당으로 합친다, 뭐 국민의당으로 간다, 또 다시 나눈다. 이런 시점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의 저런 이제 금품 수수 같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얘기가 나오니까 왜 이런 시점에 저런 네네. 또 이야기가 나왔을까? 또 하나의 정치공학적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앞으로도 또 정치 생명과 여러 가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요즘 그 초등학교 여교사의 일탈이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역시 좀 충격적입니다.
지적장애 딸에게 8년간 몹쓸 짓을 한 친아버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이수풀액을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1심에서요. 이제 이 이야기가 보도가 됐는데요. 이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가 약간 장애가 있는 딸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추행을 했었고 중학교에 오게 되면서부터는 정말로 몹쓸 짓을 했었는데 이제 이 딸은 이걸 계속 숨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우연하게 그 아버지가 보낸 그 문자를 보게 된 거예요. 가령 뭐 이 사실을 알리면은 뭐 다 죽는다, 우리 가정 망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어머니가 이제 파악을 해서 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참 이 말도 안 되는 참 분노할 만한 일이 이제 다시 공개되게 됐는데요. 더 참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게 이 친아버지 행태입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형이 과하다, 5년이라는 게. 이제 항소를 또 막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항소 자체를 이제 기각을 했고요. 네네. 그 대신에 이제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각을 하게 됐는데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자신의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우리 마음을 더욱더 안타깝고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사건인데요. 여성을 겨냥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명칭도 있네요. 네. 손목치기라고 하는데 여성들을 노린 거죠. 네, 이 손목치기라는 수법은 그동안의 보험 사기, 뭐 교통사고 사기에 있었던 그런 수법입니다. 그렇죠. 즉, 좁은 골목길을 가다가 자신의 손목을 자동차에 이렇게 부딪힌 네.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데요. 아. 지금 화면 속에 나오고 있는 저 남성의 손목치기 수법은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변형되고 범죄 수법으로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요. 네네. 왜냐하면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저 피해 보상을 원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떨어뜨린 걸 줍고 있죠. 네네. 저게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해당 운전자에게 자신은 괜찮고 다만 저 스마트폰 액정이 깨졌으니까 저 액정 수리비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달라. 저렇게 되면은 병원 가고 이런 문제가 커지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범죄가 축소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예. 10만 원, 15만 원 정도는 여성 운전자만 노렸기 때문에 그냥 바로 또 입금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노렸는데요.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서울 강남 지역에서만 거의 2,400만 원을 편취했고 이 경찰이 이 남성의 계좌를 열어보니까 1억 원 넘는 돈이 아이고, 예, 도대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또 저거는 뭐 위치가 수년간 그 했으니까. 사각지대예요. 예.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각지대거든요. 그렇죠. 하고 그 강남 같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로바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곳들만 골라서 노렸는데 네네. 저 범죄가 어떻게 해서 적발됐느냐? 똑같은 지역에서 이 친자매 2명이 함께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매가 저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언니가 당했는데 그 동생이 이상하다. 네네. 나도 2주일 전에 저런 사고를 당했는데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 지역에 때마침 이 CCTV가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똑같은 남성이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뒷덜미가 잡혔고 수년간에 걸친 이 범죄 행위가 잡혀진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좀 황당한 소식인데요. 네네. 이 여성은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뱃속에서 수술용 거즈와 밴드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15년 전에 네. 제왕절개를 한 다음에 생긴 거즈라고요. 그게 이제 15년 나중에 동안 밝혀진 계획이 겁니다. 있었다는 예. 거죠. 44세의 김모 씨 주부인데요. 그러니까 2002년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은 후에 무려 15년간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에 계속 이제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5년간 괴로웠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너무나 이제 배가 아파서 2016년에 10월경에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정밀로 열어봤더니 그 배 안에 거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 거지가 왜 들어가 있는가? 그 2002년 거슬러 보니까 당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었을 때 거지 하나가 들어갔었고요. 실제 거지가 간에 굉장히 엉겨붙어 있어가지고 저것을 이제 제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저 거지를 떼어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통이 완전히 씻은 듯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이제 이 주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수원에 있는 모 산부인과거든요. 네. 2002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식 항의를 했고 이제 앞으로 병원 측의 대응이 뭐 관심의 초점인데 병원 측은 일단 이제 보상은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왕절개로 이어지는 이런 비슷한 의료 사고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지가 발견된 사건도 굉장히 많아. 네. 이거는 뭐 몇몇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철사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들을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그런 실수들이 나왔고 최근 올 2월 서울에 있었던 겁니다. 제왕절개를 하면서 이제 개복 수술을 할 때 아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아이에게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겠네요.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으니까요. 이 제왕절개 뭐 병원 측에서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걱정 사항인데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 밥맛이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김치랑 밥을 먹는 네. 경우가 많은데 이맘때쯤이 김치가 좀 맛이 좀 많이 없을 때예요. 네. 그런데 김장 담그기가 걱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의 이제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값이 급등이다, 폭등이다라고 해도 이게 거의 분기별 한 석 달 정도면은 다시 가격이 가라앉는데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가뭄이 있었죠. 그 다음이 폭염이 오고 그 다음 폭우가 오게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연내 중에 이 배추 작황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 고랭지 배추가 출시가 되는데 이 고랭지 배추 가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상태다. 그래서 지난달에 10kg당 한 8,000원대가 지금은 14,000원. 아이고. 그게 이제 74%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가까이 뛰는 올랐네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상황으로는 배추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당국에서는 이제 곧 저장 비축 물량을 푼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 농작물 또 과일들에 대한 가격에도 좀 체크가 필요한데 그나마 안심되는 반가운 소식은 사과하고 배는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은 잡혔다. 그래서 사과하고 배는 좀 우리가 넉넉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사상에 올라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네. 포도는 지금 평년 대비 약간 좀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고기 종류로 가면은 쇠고기, 돼지고기는 이번 추석에 꽤 뭐 비쌀 것 같고 오를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달걀, 닭고기 등은 가격은 좀 이제 떨어진. 특히 달걀값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요 감소를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우리 주부 여러분들은 이런 가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헤어 스프레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비단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헤어 스프레이 제품에 네. 실제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이런저런 위험성 물질이 유해성 물질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미용사들은 고객의 머리를 만지고 나면 대부분 스프레이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쓰다 보니 화학 물질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코 같은 데는 어떤 자극적인 느낌은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폐 쪽이나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이 초미세먼지보다 호흡기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학 성분의 위해성과 별도로 미세한 입자 크기가 문제였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 스프레이 속 입자의 80% 이상이 나노 크기로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이 미세먼지이고 미세먼지의 4분의 1 수준이 초미세먼지인데 나노 입자는 초미세먼지의 200분의 1가량입니다. 문제는 입자가 작은 만큼 걸러지지 않고 쉽게 폐 깊숙이 침투한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털이나 코에 있는 점액으로는 나노 입자 같은 작은 것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폐포로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또 입자가 작다 보니 가라앉지 않고 공기 중에 오래 떠 있기 때문에 인체 호흡기에 들어갈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호흡기 쪽에 뿌리는 걸 자제하고 환기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윤승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직접 운전을 하시죠? 네. 그러면 자동차 부품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뭔지 아시나요? 압니다. 엔진입니다. 오. 네. 그럼 그 다음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핸들 아닐까요? 핸들. 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황규락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엔진만큼 비싼 자동차 부품. 두 번째로 비싼 게 뭔가요?
예, 엔진만큼 비싼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부위가 바로 자동차 카시트입니다. 카시트가 엔진만큼 굉장히 비싼데요. 가격으로는 뭐 엔진만큼 비싸니까는 굉장히 뭐 수천만 원까지 호가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비싼데 이 카시트가 불편하면은 장기간 운전을 못 합니다. 또 카시트가 너무 편하면은 졸음이 와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적당한 이 강도죠. 적당한 쿠션감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또 사고가 나면은 또 이 쿠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나름의 첨단 기술이 또 들어가 있다고.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자동차 시트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입이 쩍 벌어지는 이 자동차 시트의 세계를 저희가 판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인체공학적 카시트는 뭐죠? 네, 이 사진을 보시기만 해도 비행기 예. 1등석이 안 부럽다는 말이 그러네요. 절로 나오는 네네. 고급스러운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게 이제 엔지니어와 인체공학자 그리고 의학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편안한 느낌을 주는 카시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M사의 이 뒷좌석인데요. 이 M사의 뒷좌석은 이제 일단은 버튼을 누르면 누울 수 있습니다. 거의 뭐 30도 가까이 뒤로 젖혀지고 또 자동으로 발받침대가 나와서 우리가 그 거실에서 사용하는 리클라이너 소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위기를 주는 이 뒷좌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마 기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로 안마 기능인데 M사에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안마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또 뒷좌석으로 이렇게 젖혀지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사고 유발을 할 때, 사고가 났을 때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전용 이 쿠션까지 장착이 돼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안마도 있고 사고도 이제 뭐 말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집에 있는 것보다 이제 차에 있는 게 더 좋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저는 뭐 모든 좌석에는 필요 없고 제가 운전하는 좌석에만 하나만 이렇게 띄워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계속해서 더 좋은 시트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이게 가죽에 쓰인 소가 18마리라고요? 네, 이게 VVIP를 위한 이 카시트입니다. 이것도 M사의 뒷좌석을 이제 마련해 놓은 건데요. 이게 M사의 뒷좌석은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방목한 숫소만을 사용해서 이제 가죽으로 시트를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왜냐하면 이제 방목하지 않은 가둬놓은 소를 사용을 하면은 어디 부딪히거나 또 벌레가 물리거나 이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목한 소를 사용해서 만들고 이 한 자동차 이 카시트 한 세트를 만드는데 이 숫소 18마리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은 부위만 골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뭐 엄청나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차 한 대가 아니라 시트 하나가 18마리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차 한 대. 한 대? 그러니까 시트 4개죠. 4개를 만드는데 18마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오늘은 안 계시지만 김현욱 씨가 아주 관심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보고 계실 수 있어요. 유아사고를 막아라. 네. 이게 동승자 알림 시스템이요. 요즘 언론에 좀 많이 자주 등장을 하는 건데 이제 유아나 애완동물을 뒤에 태우고 있다가 깜빡하고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좀 큰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이 좀 많은데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하고자 첨단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세계 최초로 이런 이제 카시트를 이용한 이 부모들을 위해서 알림 서비스, 알림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뒷좌석에 이제 유아가 타 있거나 애완동물이 타 있으면은 깜빡하고 내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뭐 자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내릴 수 있죠. 근데 문을 열면은 일단은 소리가 납니다. 뒷좌석에 뭐 누가 타고 있다, 동승자가 있습니다, 타고 있다라고 알림음이 울리고 그런데 이것도 깜빡을 하고 또 문까지 닫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차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또 비상등도 켜지고 아예 이제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까지 옵니다. 이제 뭐 잊고 내린 거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까지 와서 이 차만 이제 두고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2중 3중 장치를 그렇습니다. 했네요. 네. 이게 세계 최초라니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뉴스에서 보면은 아이를 차 안에다 두고 내려서 아이가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러한 기술이 있으면은 걱정 없이 우리 엄마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안전벨트에 대한 것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이 졸린다거나 이렇게 꼬인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카시트를 뒤에 장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타는 것보다 좀 더 높이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운전사 이게 벨트가 꼬이거나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유아를
감싸주지 못하는 그래서 큰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빨간 부분에 있는 거죠. 이 빨간 부분에 동그란 이제 뭐 벨트 형태의 이걸 장치를 장착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동그라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유화몸에 착 달라붙어 갖고 사고가 나도 어느 자세인 간에 사고를 충분히 예방을 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사실 성인 같으면 뭐 본인이 직접 알아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데 유아니까 또 저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네요. 이걸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으로 발명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박수 한번 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자동차 시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쓰는 방법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카시트에 또 제대로 앉는 법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예, 제대로 안 붙는 법을 사실 모르셔서 좀 어정쩡하게 타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사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시트에는 최대한 등을 밀착해서 앉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페달을 그러니까 오른발로 이제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꽉 밟을 수 있는 상태의 무릎의 위치나 또는 등받이 각도 이런 것들이 오른발로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꽉 밟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 무엇보다도 이제 그 목바지라 그러죠. 목바지에 얼굴을 기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꼭 기대지 마시고 긴장감을 좀 유지를 하시면서 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차에서 쉴 때 좀 많이 자는 편이라서 시트가 편안해야 되거든요. 오늘 정보 정말 좋네요. 운전할 때는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카시트가 두 번째로 비싸다고 했는데 함부로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소하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청소하는 방법 물론 있습니다. 청소가 근데 사실 번거로워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업체에 맡기거든요. 업체에 맡기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네네. 또 비용이 많이 혼자서 드니까. 이제 청소를 하면은 좀 뿌듯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방법이 중성세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중성세제에 이제 뭐 솔이나 아니면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거를 살짝 문질러 갖고 이제 카시트를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물로 헹구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중성세제를 너무 많이 풀면은 이제 카시트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예, 자그마한 대야 정도면은 중성세제 한 번만 꾹 짜서 푸시면은 가장 적당하게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화면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법. 저런 경우 많죠. 커피 쏟고. 커피를 쏟을 때는 이제 탄산수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이 커피가 이제 안에 성분이 좀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분해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초콜릿 같은 카라멜 같은 것이 묻었을 때는 바로 소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홈파인 부분에 굉장히 막 스포기가 쌓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알코올 성분을 이용해서 쭉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닦아질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아이들 낙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람으로 이제 가루를 날려준 후에 이제 이거는 뭐 오렌지와 식초를 10대 1로 섞은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음으로 좀 문질러 주시면은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얼음을 이거 청바지에나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신 방법이거든요. 얼음으로 문지르면 바로 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뭐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저런 것들을 산림구단 엄지척에서 한번 또다시 정리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황규락 기자는 지금 저런 거 다 하실 줄 아는 거잖아요. 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아니 오늘 제 차를 좀 맡길 테니까 제가 한번 청소를 해드리는 방송 끝날 때까지 지금 실속을 챙기시네요. 지금 가셔서 일단 검사 받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현욱의 굿모닝 현재 시간 8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연예가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연예알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묘상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방송인 류대산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오늘 좀 깜빡이시죠? 오늘 제가 와서 놀라신 표정인 건가요? 그러니까 김현욱 씨 오니까 갑자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쭉 하시는 건가요? 오늘 느낌 봐서 지금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어디선가 눈을 부릅뜨고 계십니다. 네네. 방송 끝나고 돌아오세요. 네, 빨리. 오늘 추임 씨 표정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요. 네. 숨길 수가 없네요. 약간 좀 다운하세요. 네. 네, 자, 지금 다 계십니다. 보고 계시니까 진정들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거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 잘생긴 스타보다 더 핫한 스타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짠돌이 스타라고 하는데요. 짠돌이 먼저 스타. 첫 번째 스타는 김생민 씨입니다. 네네. 김생민 씨.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돈은 원래 안 쓰는 거다. 그러니까요. 정말 철저합니다. 돈은 원래 안 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혼자 다녀라. 커피 대신 면수를 마셔라. 면수가 뭐죠? 면수 그 국물 국수를 삶은 물이죠. 네네네. 면수를 마셔라. 굉장히 독특한 절약 방법을 또 내세워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김생민 씨는 첫 월급이 28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저금을 해서 17년 만에 10억을 모았다고 하죠. 야. 유재석 씨가 김생민 씨의 신인 시절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생민 씨가 신인 시절에 밥만 싸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반찬을 먹는 그렇게 절약을 했다고 하고요. 또 신동엽 씨 같은 경우에도 김생민 씨야말로 재테크 면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라고 꼽았는데요. 뭐 주식과 부동산 이런 공부도 정말 꾸준히 열심히 했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런 것을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조금씩 꾸준히 이렇게 투자도 하고 하면서 재테크 면에서는 최고이고 김생민 씨 덕분에 많은 연예인들이 덕도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아까 첫 월급이 28만 원이라고 네. 김일성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어떻게 10억까지 모았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모아도 네, 쉽지 근데 뭐 않을 것 첫 월급이 같거든요. 28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네네. 꽤 많이 버세요 그분도. 근데 어쨌거나 김생민 씨의 경제관념이나 네네. 철학은 그게 또 어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티끌모아 태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어록을 남겼죠. 일단 뭐라고 그랬냐면 껌은 친구가 줄 때 씹는다. 그리고 음악은 1분 미리 듣기로 듣는 것. 영화는 명절에 TV로 보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 바쁘면 돈을 안 쓸 수밖에 없다. 바빠라. 그렇죠. 맞아요. 이건 진짜 그런 맞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또 이제 했는데 어쨌거나 김생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그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래도 주변에 지인들과 밥 먹고 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먹고 싶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지하에 난 커피를 싫어한다. 먹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돈을 그렇게 벌어서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지 않냐?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월급이 28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28만 원을 받아서 20만 원을 바로 적금. 와, 그리고 그 뒤로도 뭐 대단하다. 30만 원, 50만 원, 뭐 행세를 하던 돈을 벌면 예. 계속해서 적금에 붙다 보니까 현재는 뭐 통장이 20개가 정도 되고 와. 지금 타워 팰리스에 또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 17년 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이상의 돈을 또 저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생민 씨가 어떤 여러 가지 팁을 주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생 소비를 좀 조심해라. 예를 들면은 뭐 본인이 청바지를 좋아해서 샀는데 거기에 뭐 어울리는 뭐 또 티를 산다든지 액세서리를 산다든지 이런 파생 소비. 게 아니에요? 요런 거를 좀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약간 한번 가서 자기가 생각한 그쵸, 돈의 막 이상을 쓰게 가랑비 되니까 우쩌는 식으로 그렇죠. 계속 이제 퍼질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 거를 받을 것 같은데. 네, 조심하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가 하루에 뭐 4,000원 정도 쓴다면 한 달이면은 12만 원이다. 예, 커피도 그냥 타서 본인이 가지고 싸서 다녀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51호 전략이라고 이제 이건 직장인들한테 얘기했는데 일단 만약 월급이 350만 원이다. 그러면은 150만 원을 쓰고 200만 원을 저축해라. 뭐 요런 그러니까 저축하는 돈이 쓰는 것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라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김생민 씨가 또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이거 뭐 알뜰한 거는 정말 대단하고 네. 좀 많은 분들이 본받아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일이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 정도로 아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날 특별한 때부터 이유가 짠돌이는 있어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짠돌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굉장히 절약 정신이 투철한 이유는 네. 어렸을 때 할머님께서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하셨다고 오. 해요. 그리고 가족이 굉장히 화목하고 별 탈 없이 지냈지만 조금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돈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좀 작아서 누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잤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친척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는 통화하는 내용을 옷을 듣고는 봤군요. 그 이후부터는 아 정말 절약을 하고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목표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돈만 여유롭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네요. 야, 저희가 김생민 씨 얘기를 했는데 또 연예계 대표 짠순이가 있습니다. 현영 씨인데요. 네네네. 수입의 거의 뭐 대부분을 다 저축한다면서요? 그렇죠. 현영
현영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영 씨도 본인의 수익의 한 90%를 모두 저축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통장이 한 2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영 씨는 이제 돈을 모으는 비법이 4가지 항목으로 나눈다고 해요. 일단 지출 통장, 비상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이제 뭐 내 집 마련, 결혼 뭐 이런 식으로 4가지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짠순이로 쭉 살다 보니까 현영 씨가 이제 98년도에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강남의 반지하 월세 네네. 40만 원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청담동의 또 고급 빌라에 지금 거주를 할 정도로 내 집 마련에 그렇죠.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저축 좀 많이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영 씨의 어록은 이제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돈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길로 흐르도록 돈을 잡아야지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언이네요. 명언을 또 남겼었죠. 네네. 제가 지금 펜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좀 배우려고 쓰면서. 그래요? 예. 이거 대본 다 있어요. 예. 제가 드릴게요, 요거. 이거 시청자분들도 쓰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 열심히 하시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근데 또 어록을 남긴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도라에몽을 좋아하는 우리 그 심영탁 씨. 네.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속옷은 얻어 입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에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심영탁 씨가 평소에 마을버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해요. 마을버스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 뭐 마을버스야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이건 좀 차치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옷을 그러니까 쇼핑을 한 것이 2012년이라고 합니다. 무려 5년 전에 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쇼핑을 했다고 하고요. 또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색깔별로 4벌 정도로 사서 계속 돌려입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속옷은 얻어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얻어 입는다는 표현은 그 선물을 받아서 굳이 사지 않아도 선물을 받아서 그렇게 입고 그렇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속옷 모델 광고가 들어왔을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속옷이 정말 많아졌다는 후문입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전원주 씨도 보이던데 며느리에게 이면지 선물 무슨 얘기죠? 전원주 씨는 뭐 정말 대표적인 우리 어머니 상이면서도 굉장히 짠순이로 유명한데 일단은 그 전원주 씨의 며느리 김혜연 씨의 얘기에 따르면 하루는 이제 그 전원주 씨가 묵직한 박스를 이만큼 들고 오더래요.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한테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가 할 거 아니에요. 안에 무슨 보석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 딱 열어봤더니 대본 이면지가 가득 들어있다. 그러니까 대본 보면 저희도 이렇게 대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한쪽에만 글이 이제 적혀 있고 뒤에는 이제 새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얗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원주 씨가 이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아까워요. 이거 반대편 쓸 수가 있는데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대본을 환경 받을 때마다 생각도, 네.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와서 모았던 거를 이제 며느리한테 보물처럼 선물로 준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굉장히 좀 깜짝 놀랐다라고 했는데 근데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젊은 시절 혼자 살 때 보일러를 안 틀고 본인이 춤을 췄다고 해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온을 높이기 그렇죠. 위해서. 예. 그래서 난방비를 굉장히 절약을 했다. 그런 얘기를 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짠순이로 사시면서 이거를 뭐 본인의 삶을 위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부도 하고 굉장히 많이 도우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본인의 남편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 짠순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난 사실 썩 좋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살면서 주변 사람도 돌아보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산다면 난 정말 좋겠다. 정말 모범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 본인의 이제 어떤 소원을 부탁을 했더니 전원주 씨 이제 지금도 그렇게 아끼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모든 사랑이 동화처럼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 스타들의 사랑은 특히나 알려지면 깨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속설이 있을 만큼 요즘에 공개 열애를 선언한 후에 헤어지는 커플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강남 유희 씨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정글의 법칙을 통해서 이젠 그 연인의 그 싹을 틔웠는데 공개 18일 만에 결별을 하고 말았죠.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가 됐었는데 사실 인정하는 그 기간, 그 짧은 기간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바로 헤어졌고 또 최종훈 손현재 커플도 공개 1개월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준기, 전혜빈 커플이 공개 4개월 만에 결별을 했는데 4번째 열애설 끝에 인정을 했던 커플이었는데 바로 또 안타깝게 결별 소식을 전했고요. 남주혁, 이성경 커플도 공개 4개월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가 되면 또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주위 시선이 신경 쓰이니까요. 네네네. 근데 어쨌거나 그 요즘에는 이제 그 SNS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면서 네. 이 SNS 감시망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굉장히 많이 그 글을 올리는데
네. 특히 이제 송송 커플, 송중기, 송혜교 커플, 네. 예, 중국 팬들이 먼저 올렸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진이 올라오면 해명하거나 발뺌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이제 하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은 인정하고도 좀 문제가 뭐냐면 그 공식적인 자리건 개인적인 자리건 갈 때마다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그렇죠. 연인들이 맞아요. 그리고 질문도 계속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난감할 때가 많은데 뿐만 아니라 또 팬들 중에 극성 팬들은 그들의 연애를 또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러다 보면 이제 팬들의 또 어떤 마음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고 할 수는 있겠죠. 네네. 이제 뭐 팬들이던 기자님들이던 네. 알아도 모른 척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타들이 이제는 공개 연애 안 하겠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분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수 이홍기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직한 성격 때문에 그냥 연인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후에 굉장히 타격이 심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연애를 한 이후에 팬이 반으로 뚝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공개 연애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배우 조동혁 씨 역시 과거에 좀 공개 연애가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 절대로 공개 연애를 안 할 텐데 그 이유는 결혼을 하면 다행이지만 헤어지면 자신보다 여자친구가 더 많은 피해를 보더라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가수 나비 씨 역시 공개 연애를 2차례 정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공개 연애 하지 않을 것이고 사실 뭐 연애, 공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인데 굳이 발표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 이 역시 굉장히 소규모로 조용하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조용히 연애하다가 또 훅 결혼 발표를 하는 스타도 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공개 연애를 했다고 해서 다 헤어진 게 아니라 네. 잘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인고 부부로 소문난 지성 이보영 부부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 이제 SBS 드라마를 통해서 인연을 맺었다가 지성 씨의 끈질긴 구애로 이제 6년 동안 열애 끝에 2013년 결혼, 2015년도에 등려를 했고요. 그리고 비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공개 열애 시작해서 2017년 1월 19일 날 결혼에 골인합니다. 그리고 유지태, 김유진 씨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연인 관계를 발전하면서 4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 축하합니다. 네. 스포츠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골!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이번 네. 소식은 조금 충격적이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30즈음에 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런 명곡들을 남긴 가수죠. 21년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광석 씨. 네.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영화 김광석이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이죠. 기자 출신인데 네. 이분이 김광석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 100% 확실하다라고 뒤늦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수습 기자 시절부터 21년간 계속해서 의혹을 품고 있었고 사실 그때 당시를 떠올려 봤을 때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당시에 아내가 자살이라고 굉장히 주장을 했었고 네. 또 죽음의 이유가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과 여자관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진실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관계 때문에 자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 우울증 약 역시 부검 결과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을 안겼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광석 씨의 아내분이 그 김광석 씨를 발견을 했을 때 목에 3번 정도 줄을 감고 있는 상태로 계단에 누워 있었는데 목에는 오직 하나의 교살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상호 감독 결국에는 뭐 재조사를 원하는 건가요? 네, 일단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김광석 씨의 아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김광석 씨의 아내에게 혐의점을 두고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그러면 연약한 어떤 여자가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그 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그 부인의 오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빠가 전과 10범 이상의 강력범죄 전적이 있었던 그런 오빠였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문점이 많은 의혹이 많은 그런 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아내가 또 어떻게 보면은 변사 현장을 훼손하다 보니까 초동 수사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기본적인 부분만 충실했다면 여러 가지 의혹점이 해소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들의 어떤 수사가 굉장히 허술한 점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 20일 지난 8월 20일이었죠. 대전에서 진행된 GV에 그 참석한 관객 최모 씨가 자기가 이제
8년 경력의 강력팀 형사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경찰이지만 자기가 봤을 때 너무나 허술한 점이 많고 그 당시에 경찰들이 수사 의지가 있었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빈틈이 많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16일 건대 입구 영화관에서 이제 김광석 영화를 이제 봤던 박영수 특검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찜찜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더욱더 의구심이 좀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어떤 의지들이 좀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 이상호 감독의 일방적인 주장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뭐 발표한 내용들은 없나요? 네, 일단은 일각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석 씨의 아내분은 지금 고 김광석 씨의 저작권, 초상권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인의 음악 관련 사업을 지금 벌여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다양한 라이센스 제품들을 판매하는 김광석 박물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소식인데요. 배우 송선미 씨가 남편 피살 사건 후 처음으로 또 본인 심경글을 직접 썼다고요? 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또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워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송선미 씨가 본인의 SNS상에 본인의 심경글을 또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 하늘이 맑고 푸르른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로 이제 말문을 열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글을 올렸죠. 항상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본인이 힘들 때 언제나 옆에서 지지해줬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립고 그립지만 그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힘을 내고 버틴다라는 이제 살아생전에 본인의 이제 부군 남편을 생각하고 네. 기리고 또 그리워하는 어떤 그 장문의 글들을 또 쭉 올렸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팬들이 뭐 위로의 말,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송선미 씨 앞으로 힘내고 부디 좀 건강한 마음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글들, 메시지를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건의 전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 송선미 씨의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밝힌 반면에 일각에서는 계획된 범죄였다라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들과 이 피의자가 맞닥뜨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취재진들이 계획된 살인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죄송하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범죄 연구 전문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의도적으로 범인이 횡설수설을 하고 있다. 그 뒤에 무언가를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번 사건은 완전한 계획적인 범행의 100%가 맞고 특히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가 회칼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악질적인 범죄임이 분명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이맘때쯤 즐기면 좋은 레저 활동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경기 불황에도 레저 스포츠 용품 매출은 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레저 활동하기 좋은 9월이 왔다. 다양한 레저 활동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무엇일까? 굿모닝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레저 활동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니까 뭔가 레저 활동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인기 있는 레저 활동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레저 활동이라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한 번 시작하면 푹 빠질 정도로 매력적인 레저 스포츠 골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대중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포기 못하는 게 골프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극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와, 이 소리. 안녕하세요. 제가요, 운동신경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골프를 배워볼까 하는데 좀 가르쳐줄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죠.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자세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골프의 기본은 바로 스윙 자세. 새끼손가락이랑 깍지 껴주고 오른쪽으로. 허리와 팔의 각도, 안정감 있는 하체 자세와 스윙 자세를 속성으로 배워봤는데요. 그렇죠. 직접 한번 쳐볼게요. 네. 멋있게 공을 날려보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신경 쓰게 엄청 많네. 항상
올바른 자세로 연습을 해야지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연습량으로 연습을 해주셔야지 필드 가서 좋은 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골프 연습에 한창인 이분. 요상한 거울을 보며 골프를 즐기고 있는데요. 우와! 프로골퍼 못지않은 실력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가 좋으세요. 제가 자세가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그 각도에 맞춰가지고 몸을 교정을 조금씩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거울에 스윙 자세를 비춰가며 연습한 덕분에 올바른 스윙 자세를 습득할 수 있었답니다. 일명 자세 교정 거울.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나 좀 쳐봤던 사람들 모두 어려워하는 스윙 자세. 골프는 올바른 자세로 꾸준히 연습해야 제대로 실력을 쌓을 수 있는데요. 흐트러짐을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도 자체를 여기서 맞출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 각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가 안 흐트러진다는 거죠. 자, 이제 실력 발휘를 해볼 차례. 아, 진짜 확실히 이 자세 교정 거울을 보니까 훨씬 자세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거울에 비친 제 자세를 확인한 뒤 스윙. 어때요? 좀 잘 친 것 같나요? 자세 교정 거울은 작고 가벼워 휴대가 간편해 실내뿐 아니라 필드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데요. 사모님, 나이스 샷! 네, 즐겁고 유쾌했어요.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땀을 흘리고 난 뒤에 상쾌한 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점수도 잘 나왔고 또 날씨는 더웠지만 그 교정기 확실히 효과 본 것 같습니다. 즐거운 레저 활동에 이게 빠지면 섭하죠. 바로 국민 10명 중 1명은 한다는 캠핑. 김용기 씨는 주말마다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낚시하시나 봐요. 네, 낚시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좀 캠핑을 하는 기분 어떠세요? 마음속이 아주 후련합니다. 네. 다른 그 잡념이 싹 없어지고.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캠핑을 즐긴다는 김용기 씨. 낚시를 잠시 접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소개해줬는데요. 자, 이게 이동식 저희 집입니다. 캠핑카라고 남들은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동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작은 원룸 하나를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죠. 침상부터 조리대와 가스레인지 등 간단한 취사시설도 마련돼 있는데요. 김용기 씨는 이곳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든지 내가 쉴 수 있고 가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한 가지 큰 게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듯 최근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곳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바로 맞춤형 캠핑카를 제작하는 곳. 내 차를 가지고 내 집처럼 꾸며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거. 남들과 똑같은 캠핑이 아닌 좀 더 색다른 캠핑을 위해 나만의 캠핑카를 갖고 싶어하는 이들이 이곳을 찾는답니다. D자 형태로 해서 이 소파 라인을 잡아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캠핑카.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거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단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에 어느 하나 똑같은 캠핑카가 없다는데 보름에서 한 달 정도면 안락한 공간이 완성된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1톤 트럭에 캠퍼라는 구조물을 올린 트럭 캠퍼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명확한 어떤 법적인 방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6톤 차에 올려서 다니기 때문에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캠핑카로 생각을 하는데 캠핑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동식 주택을 캠핑장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주말 농장 같은 데다가 옮겨서 생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캠핑카와 카라반을 제작하는 곳인데요. 승합차부터 대형 버스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캠핑카로 변신. 거실과 주방, 침실과 화장실까지 갖춘 완벽한 공간. 캠핑카 안은 마치 가정집을 방불케 하는데요. 쿠션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와, 좋다. 제가 직접 누워보니까요. 제 집에 있는 침대
못지 않아요. 가기 싫다. 요즘 5, 6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카. 즐거운 캠핑을 위해 캠핑족들이 바라는 점이 있다는데요. 정부에서 일하신 분들이 국민들이 여가와 그런 캠핑 생활을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캠핑 거를 방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맑고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본인 적성에 맞는 레저 활동을 찾아 무엇보다 안전하게 제대로 레저 활동을 즐기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열혈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넘치는 기술력을 만나봅니다. 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완해주는 특별한 기술력으로 우리 농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을을 앞두고 파종 준비가 한창인 김천의 한 농가. 아이고, 이거 힘들다 힘들어. 원래는 비도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 농사철에 이거 일이 되나 이래가. 제가 빨리빨리 하고 같이 나오셨는데. 그러시다. 빨리빨리 하시다. 부족한 일손에 끊임없는 기상재해까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져만 가는데요. 바로 그때 듬직한 자태를 뽐내며 우리 농민들 앞에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아줌매들 뭐 걱정이십니까? 요즘 농사도 기술입니다. 기술. 다양한 농업 기술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중소기업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 파종기를 맞아 분주해진 농촌. 만만치 않은 작업량이지만 농민들은 싱글벙글 걱정 없는 표정입니다. 만능 일꾼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안 하고 일할 만합니다. 예. 만능 일꾼이 뭐예요? 이 녀석이에요. 바로 만능 일꾼의 정체, 다목적 휴리폭톡이라 불리는 농기계입니다. 농작물 파종에 꼭 필요한 두둑 만들기, 비닐 피복, 파종, 약재 살포, 이 많은 기능이 다목적 휴리폭톡이 하나면 가능하다는데요. 2타 4피가 돼버려요. 4가지를 한목에 다 처리합니다. 다목적 휴리폭톡이 덕분에 농작물 파종에 필요한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4사람, 6사람씩 정도 필요하죠. 20락. 만능 일꾼 되면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그만 일손도 들어주지요.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고 원하는 기능만 쏙쏙 골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인데요. 일할 적에는 요거를 4개 더 납니다. 4개. 그러면 8골이 나와요. 그러면은 타 작물 보리밀도 다 숨을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로 우리 농민들을 서포트해주는 농기계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의 남영조 대표. 우리 한국 농촌에 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손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자 저희들은 3가지, 4가지 공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복합 작업기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농업기술의 집약체라 일컫는 농기계. 중소기업의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작업기는 로타리 치면서 두둑 성형을 합니다. 성형하고 그다음에 밭을 노면을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하면서 약액 살포를 하고요. 그다음 비닐 피복을 동시에 하는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농작물 파종에 필요한 4가지 기능의 다목적 휴리폭톡이, 트랙터 없이 운행이 가능한 무동력 비닐 피복기, 양파와 마늘을 손쉽게 수확할 수 있는 땅속 작물 수확기까지 다양한 농기계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월 말까지 마늘, 양파 파종 이식식입니다. 그래서 본바와 같이 이 제품을 한 200여 대 10월 말까지 하고요. 그 이후는 이제 내년 봄을 대비해가지고 반농업기계, 복합 파종기라든가 이런 기계들을 한 4, 500대를 미리 생산해야 합니다. 농사 작업의 효율성은 물론 편리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농기계. 농민들의 수고를 덜어줌과 동시에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각처에서 그 기특한 농업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농업인이 꼭 필요한 기계를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해외 수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에 빛나는 경상남도 창녕군. 코앞으로 다가온 가을철 마늘 파종을 준비하기 위해 창녕 농민들이 꼭 찾는 곳이 있습니다. 마늘 농사 지으려면 여기 와야 돼요. 내가 지금 마늘 농사 짓고 있는데 마늘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품질 좋은 마늘 생산을 위한 이곳에 숨겨진 농업기술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하우스에 이것만 해가 농사 지어도 됩니다. 노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100평인데 100평에 5개요. 농작물 생산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농업기술. 밑거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비료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작물을 길러내기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시비시기와 비료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요. 비료의 종류 또한 수백여 가지에 이릅니다. 지비량과 시비시기는 작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농업의 기술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충북 보은이요. 뭐 배우러 오신 거예요? 마늘 재배기술 배우러 왔어요. 시비 관리에 따라 수확물의 품질과 수량이 좌우되기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일. 농작물의 생육 시기별로 알맞은 비료를 시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긴 고민 끝에 먼 걸음도 마다하지 않고 타지에서 이곳을 찾은 많은 농민들. 시비 준비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비료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비료를 또 어느 걸 사용하는지 또 보온하고 좀 유형이 틀린지 한번 또 겸사겸사 이렇게. 단연간 농업에 종사하며 쌓은 노하우는 물론 시비 기술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토대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떤 비료를 쓰고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지 어느 시기에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그걸 잘해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마늘 농사를 책임질 다양한 종류의 비료들. 농작물의 영양 흡수를 돕는 석회비료와 농작물 생장에 필수인 질소 인삼비료, 유기물 함량이 풍부한 유박비료까지. 마늘 파종 밑거름으로 사용할 필수 비료 준비가 완성됐습니다. 여보세요. 평수는 얼마인데요? 500평이요? 그러면 제가 그 맞춰가지고 싣고 갈게요. 가을철 농번기인 만큼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바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끊임없이 농민들의 곁에서 소통하는 중소기업. 이제 지역사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작년에 썼는데 참 좋더라고. 작년에 대박 났습니다. 대박. 양파하고 마늘하고 많이 하는 데인데 작년에 요 사장님께서 추천을 해가지고 딴 집에는 한 8,000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개 정도 나왔습니다. 농민들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시비 농업 기술을 나누는 중소기업. 처방해준 대로 농사를 지니까 참 좋더라.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저희들이 상당한 보람을 느끼죠.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위해 오늘도 농민들과 함께 값진 땀을 흘리는 중소기업들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방방곡곡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오늘 강원도로 떠나볼 텐데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방랑시인 김삿갓 문학관 소식 이인모 차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인모 차장 안녕하세요. 굿모닝.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방랑시인 김삿갓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죠? 네, 방랑시인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연입니다. 호는 난고이고요.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 할아버지가 홍경래 난때 투항한죄로 처형당한 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강원도 영월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향시에서 장원급제를 했지만 나중에 자신이 할아버지를 비판하는 걸로 급제한 것을 안 뒤 이를 자책하며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김삿갓과 김립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김삿갓, 김삿갓. 네, 홍서범의 노래. 아, 맞아요. 네, 이 노래를 통해서 김삿갓 씨의 생애를 간단하게는 알 수 있는데 이 문학관에 가면은 자세히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김삿갓에 대한 책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66석으로 이루어진 영상실에서는 김삿갓의 평생을 알 수 있습니다.
김삿갓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전반적인 내용은 일대기실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김삿갓이 입고 신었을 법한 갓과 신발, 두루마기 등은 자료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 김삿갓 문학관은 김삿갓 유적지에 조성이 된 거라면서요? 네, 김삿갓 문학관은 깎아지른 듯한 내리계곡이 눈에 띄는 영월군 김삿갓면 와성리의 난고 김삿갓 유적지에 있습니다. 김삿갓 유적지에는 문학관 말고도 김삿갓 묘와 주거지 등이 남아있는데요. 풍자와 해악이 가득한 김삿갓의 노래비, 시비를 만날 수 있어 슬픔과 웃음으로 가득한 김삿갓의 문학세계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김삿갓 유적지 옆에는 조선 민화박물관도 있으니 꼭 들러볼 만합니다. 네, 이 강원도가 풍광도 좋고 공기도 좋잖아요.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강원도 평창에 가셔서 이 백일홍 축제를 즐기시고 이곳 영월로 가서 김삿갓의 문학 세계도 함께 느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이인모 차장이었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문대생들의 꿈과 열정이 펼쳐질 2017 대한민국 실용음악 페스티벌이 오늘 저녁 6시 반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 33개 교에서 105개 팀이 접수해 예선과 본선을 치렀다고 하죠. 네, 오늘 결선 참가팀에게는 현장 캐스팅 기회가 제공되고 우수 수상자들에게는 진로 직업 체험 박람회 등의 무대에 초대 가수로 설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방송인 이상민 씨가 진행하고요. 인기 혼성그룹인 어반자카파와 실력파 걸그룹 소나무 등이 초대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일 MC를 함께 했는데요. 네. 이제 막 알 것 같은데 벌써 방송이 끝나네요. 네. 네, 또 월요일에 나오시잖아요. 네,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가 휴가를 조금 오래 가시거나 아니면 짧게 자주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또 오세요. 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김현욱의 굿모닝은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아침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